한 장의 보고서가 워싱턴을 뒤흔들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백악관에 전달한 이 문건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온 한국은 더 내야 한다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작전의 70%가 마비된다는 분석 한 줄이 오만한 협상 전략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계는 조용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이용하고 있었는가? 본 기획은 단순한 안보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F-35의 메모리 칩부터 원자력 잠수함, 반도체 공장, 외교전의 책상 위에 놓인 백지 수표까지 모두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현대판 권력의 무기들이다. 트럼프의 외교는 거래였다. 그러나 한국은 그 거래 안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설계했고 이제는 미국의 결정조차 조건부로 만드는 위치에 도달해 있다. 이제 독자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동맹의 뒷면, 그리고 이용당하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거래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미동맹은 이제 협상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새벽 3시 17분,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상황실. LED 패널에 뜬 붉은 경고문은 단순한 기술적 알람이 아니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전송한 극비 문서에는 오직 5명만 열람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이 부여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곤히 자고 있다가 보좌관에게 등 떠밀리듯 내려왔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다문 채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명확했다. 대한민국 없이는 동북아 작전의 70% 이상이 무력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 검토가 아니었다. 보고서는 작전 불능 상태의 시뮬레이션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대만 방어 시간은 9시간 28분에서 27시간 43분으로 늘어난다. 일본 본토에 도달하는 병력 속도는 3배 늦춰진다. 사령부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은 단지 거점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다. 국방부는 이 분석을 작전 시계 정지 현상이라 명명했다. 이는 미국 군사전략의 심장부가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시계를 잃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폭스 뉴스에서 수차례 말했다.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대통령의 레토릭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했다. 그것은 계산서가 아니라 사형 선고에 가까웠다. 국가안보보좌관은 곧바로 동맹전략 재평가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말했다. 이건 동맹의 유효성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존립 문제다. 그의 옆에 있던 합참의장은 한 장의 지도를 펼쳤다. 서울, 오산, 군산, 평택. 4개의 붉은 원이 한반도 위에 겹쳐 있었다. 이 4곳이 사라지면 중국은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는 뒤로 퇴각한다. 작전 지도에는 전개 소요 시간이라는 빨간 선이 있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B-1B 폭격기가 이륙해 남중국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6시간 12분. 반면 평택에서 출격하면 2시간 18분이면 충분하다. 스텔스기 F-35의 통합 운영 능력 역시 오산 기지를 중심으로 집약돼 있다. 이 모든 시간차가 바로 억지력의 실체였다. 그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그림이 아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동맹국들을 공짜로 보호받는 손님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는 깨닫고 있었다. 한국은 손님이 아니라 건물의 기둥이었다. 대통령의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그날 아침 폭스뉴스 생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스티로 라이진이라는 코드명으로 한미공군 합동훈련이 평택 상공에서 재개됐다. 그 순간 F-35A 전투기 4대와 B-1B 전략 폭격기 2대가 하늘을 가르며 이륙했다. 작전 명령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구 통합 전력의 즉흥성을 검증할 것. 이명훈 공군 중장 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체감한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은 단지 동맹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축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기지다. 그곳엔 3만 명에 가까운 병력과 200여 기의 전략 자산이 배치되어 있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이 기지는 9분 12초 안에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 속도는 일본 요코스카의 13, 괌의 15에 불과하다. CNN은 이 상황을 두고 트럼프가 처음으로 전략 현실과 마주했다. 고 평가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새롭게 작성된 문건이 존재했다. 그 제목은 간단했다. 개정된 동맹체계 한국전략센터. 그 문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상징이었다. 그 첫 번째 투자 대상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자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박힌다. 대한민국 평택. 그 점은 단순한 기지가 아닌 살아있는 심장처럼 박동하고 있었다. 지휘센터의 스크린에는 APOC 아시아 태평양 작전 핵심부라는 단어가 떴다. 최근 미 국방부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작전 코어로 공식 분류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주둔지가 아니라 전개 결정 통제의 3단계 지휘 체계를 담당하는 핵심이란 의미였다. 평택의 모든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위성망, 전자통제망, 전술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일종의 군사 데이터 센터다. 군산 오산 서울은 각각 항공, 감시, 지휘 기능을 분산 담당하지만 그 모든 기능이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평택이다. 험프리스 기지는 현재 미군의 디지털 전개 속도 측정 기준 T노드에서 1등급을 받은 유일한 해외 기지다. T노드 등급은 군사작전 개시까지의 평균 응답 시간을 수치화한 지표로 험프리스는 2분 41초로 기록됐다. 이는 일본의 요코타 기지보다 5배 빠르고 하와이 펄하버보다 3배 이상 앞선 수치다. 왜 이렇게 평택이 중요해졌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동쪽과 남쪽에서 확장 전략을 펴는 지금 미국이 양면 전선을 관리하려면 단 하나의 압축 거점이 필요했다. 괌은 거리가 멀고 일본은 정치적 제약이 많으며 대만은 여전히 위태롭다. 반면 한국은 이미 탄탄한 인프라와 합동작전 경험, 정치적 합의 구조를 갖춘 유일한 실전 가능국이다. 이창호 예비역 해군 제독은 이렇게 말한다. 평택이 없다면 미국은 일시간 안에 동북아에 대응할 수 없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 장의 도면을 꺼냈다. 그것은 태평양 작전 지도였다. 여기서 F-35가 출격하면 3분 내로 황해에 도달하고 9분이면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한다. 오키나와나 괌에서 뜨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 전투라는 건 초단위 싸움이다. 특히 최근 미군이 주목하는 것은 평택의 AI 기반 전술 통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미군의 디지털 작전 플랫폼과 한국군의 감시 정찰 자산을 연결한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전송한 영상 데이터가 평택 지하작전실에서 실시간 해석되며 전투 명령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의 총 소요 시간은 불과 78초. 그 어떤 NATO 기지보다 빠르다. 이러한 속도는 단순한 효율이 아닌 억제력 그 자체다. 중국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이미 평택을 주요 선제 타격 대상 1순위로 지정했다. 이는 중국 내부 문서인 동부가 3분 전투 계획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거꾸로 말하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다. 현재 평택에는 미 8군, 7공군, 6군 제2보병사단, 군사정보대 등 10여 개의 지휘부가 함께 상주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명령어가 존재한다. 3분 안에 결정을 내려라. 그렇지 않으면 전장을 잃는다. 이 명령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레퍼드 오더 프로토콜의 핵심이다.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평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알겠다. 그곳은 단지 땅이 아니다. 거기엔 시간과 정보, 그리고 통제가 있다.
그의 이 발언 이후 백악관은 한미연합훈련을 단순히 군사훈련이 아닌 연합전구 응답 테스트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스티로 라이진 훈련은 실질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편되었다. 예를 들어 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기습 선제 공격. 북한이 동시에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병력 이동.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일시적인 사이버 마비 상태. 이때 한국은 즉시 레벨 3 통합 대응 모드로 전환하여 서울, 오산에서 출격 대기, 포항에서 해병 전개, 제주에서 함대가 북상. 모든 데이터가 평택으로 집중, 작전 판단 발사 명령까지 총 97초. 이런 수준의 통합성과 속도는 현재 미국이 보유한 어느 해외 기지에서도 구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지금 트럼프가 이 구조를 인정하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최근 일어난 SK 하이닉스 공장 중단 사태가 있었다. 트럼프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이 없으면 F-35도, 인공위성도, 해군도, 평택도 없다. 대한민국이 단지 군사기지가 아니라 미국이 꿈꾸는 작전 시스템 전체의 허브라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결국 평택은 땅이 아닌 구조였다. 그것은 미국의 정보, 기술, 속도, 작전, 정치, 동맹이 응축된 심장이다.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태평양 전체가 멈춘다. 텍사스주 셔먼, 건설 현장 한복판에 정적이 흐른다. 중장비는 멈췄고 현장 노동자들은 컨테이너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지으려던 50억 달러 규모의 특수 반도체 공장. 그 프로젝트가 돌연 중단됐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공식 입장은 공사 일시 보류. 하지만 백악관은 이 발표 직후 국가안보위기 대응팀을 호출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스마트폰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생산될 예정이던 반도체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제어 모듈, 정찰 위성의 AI 주론 칩, 핵잠수함의 통신 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특수 DRAM이었다. 작동 오차 허용치 0.000001%. 내열 기준 섭씨 165도. 전자파 간섭 차단율 98% 이상. 이 모든 수치를 만족시키는 업체는 전 세계단 4곳. 그리고 그중 가장 안정적 공급망을 보유한 곳이 SK 하이닉스였다. 미 국방부는 이미 F-35 전투기의 메모리 모듈 중 82.4%를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 공장 중단은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닌 미국 방위 산업의 심장 정지를 의미했다. 5월 9일 오전 7시 42분, 미 국방장관 명의로 긴급 보고서가 백악관에 전달됐다. 하이닉스의 생산 중단은 곧 F-35 생산 중단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전략 억제력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 사안은 국가안보 직결 사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백악관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차관보, 상무부 통상정책국장, 에너지부 장관 보좌관. 이 3명이 서울로 향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사를 재개시켜라. 협상 테이블에는 전례 없는 제안이 올랐다. 생산 설비에 대한 전액 세금 면제, 에너지 비용 10년간 정부 보조금 지급, 직원 숙소와 교통망 지방정부가 부담, 방산 핵심 기업으로 지정하여 미 국방부 장기 수의 계약 보장. 사실상 백지 수표가 올라온 셈이다. CNN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국 정부가 한 외국 기업에 무릎을 꿇은 첫 사례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공식 발표 뒤에 숨겨진 비공식 보고서가 존재했다. 그 보고서는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작성되었다. 미국 내 투자 안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 요점은 이랬다. 최근 ICE의 무차별 단속, 세금 정책 불확실성, 현지 공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아니다. 조지아주 근로자 체포 사건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닌 산업 위협이다. SK그룹 고위 임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엔 신뢰가 흔들렸다. 하이닉스가 멈춘 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전략 카드였다. 그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다. 폭스뉴스 생방송에서 그는 말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안보의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무기는 반쪽입니다. 그의 참모진은 그 발언을 듣고 다시 경악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 한국 기업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며 관세로 압박하겠다고 위협했었다. 그러나 하이닉스의 선택은 트럼프의 프레임 자체를 부숴버렸다. 미국은 그동안 메이드 인 어메리카, 자국 생산, 공급망 독립, 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이닉스가 없으면 F-35를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는 이어 말했다. 이건 단지 칩이 아니다. 이건 억제력이다. 하이닉스의 전 공정은 이미 5나노 이하 미세회로 설계가 가능하며 미국 내 어느 업체도 이 수준의 수율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하이닉스 전용 항공로 개설, 방산 수출 통제 규정 완화, 미군 기지 내 전용 테스트 시설 지원. 이제 문제는 한국의 선택이었다. 서울 정부는 이 사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세 기관이 공동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이닉스는 기업이지만 동시에 전략 자산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이익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기술 이전 없는 협력은 없다. 핵심 기술과 생산 공정은 반드시 한국에 남는다. 모든 계약은 상호 존중과 이익을 전제로 한다. 이 입장은 단순히 미국의 하청 기지가 아니라 기술 주권 국가로서의 선언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교섭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협상력이 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산업계에 다음 메시지를 던졌다. 반도체는 무기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만든다. 대한항공 K282편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 인천공항으로 향해 이륙한 시각은 현지 시간 새벽 2시 13분이었다. 그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3A, 3B, 3C에는 각각 국방부 방산조달차관보, 상무부 기술통상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탑승해 있었다. 세 명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기내에서 나눠든 문건, 아퍼레이션 피닉스 반도체 공급망 복원 전략이라 명명된 극비 보고서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됐다. 하이닉스와의 협상 실패 시 미 국방 무기체계 생산 타격 불가피. 그 순간부터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이 텍사스 셔먼에서 멈췄고 그것이 단순한 산업 투자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보 위기로 비화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CNN은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했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동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대표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그리고 SK그룹 전략본부장과 마주했다. 비공개 회의실은 철저히 통제됐으며 보안 경호 인력만 20명이 넘게 배치됐다. 미국 측이 제안한 조건은 충격적일 만큼 파격적이었다. 텍사스주 내법인세 면제, 공장 인근 송전망 건설비 전액 지원,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감면 생산량의 60% 이상을 미 국방부가 장기 구매 보장 방산기업 특별 지정 이후 기술 규제 면제 검토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미국 연방정부가 하이닉스를 전략 무기급 자산으로 대우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 측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세 가지 조건을 꺼냈다. 하나, 생산 공정과 핵심 기술은 반드시 한국 내에서 개발 보관되어야 한다. 둘, 모든 계약은 상호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대등한 계약이어야 한다. 셋, 미국 내 인프라 및 인력 안정성 보장 없이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입장. SK 전략본부장은 회의 도중 분명히 말했다. 저희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조건 없는 복귀는 없습니다.
그 말에 미국 측 관계자들은 말을 잃었고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결국 백악관 보좌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 말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파트너십을 새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회담은 미국이 협상장에서 처음으로 약자의 입장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백악관 내부에서도 전략 수정이 본격화되었다. 국가안보회의에는 스트러티직 세미컨덕터 릴라이언스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그 핵심 문장은 이랬다. 대한민국 내 반도체 생태계는 미국의 군사전략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문건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고 트럼프는 보고서 여백의 펜으로 이렇게 메모했다. 방위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칩이다. 칩이 없으면 군대도 없다.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폭스뉴스에서 한국은 더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철수다라고 단언했지만 지금은 모든 계산서를 다시 쓰고 있었다. 미국 측은 이후 공식적으로 제3동맹 모델을 내부에서 명명했고 이는 단순히 안보 제공의 구조를 넘어 기술안보 패키지를 전제로 한 협상 모델로 규정되었다. 하이닉스 협상은 그 시범 사례가 된 것이다. 동시에 SK 하이닉스는 내부적으로도 공세적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생산 거점 다변화, 국내 인재 중심의 공정 설계권 강화, 미국 내 정치 리스크에 대비한 법무재무 이중구조 구축, 전략 반도체 3종의 설계 주권 유지까지. 이 모든 것은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이 상황을 두고 한국은 이제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외교와 안보를 바꾸는 나라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한 명은 워싱턴 포스트의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칩을 팔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국방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그들의 손을 잡으려 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미국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다. 조지아주 세비어 카운티 현대자동차와 SK온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침 6시 노동자들이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각, 미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요원들이 14대의 밴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순식간에 약 300명의 한국인 기술 인력을 연행했다. 그들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포된 대부분은 숙련 기술직, 정식 취업비자 보유자, 그리고 현장 핵심 공정 관리자들이었다. 체포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없었고 통역도 제공되지 않았다. 수갑을 찬 채 연행된 한국인 기술자들의 사진은 곧장 SNS와 언론에 퍼졌다. 서울 외교부는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했지만 워싱턴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 사태는 하룻밤 사이에 산업 현장 전체를 마비시켰다. 각종 공정은 중단됐고 배터리 조립 라인은 기한 내 테스트를 넘기지 못했다. 한 SK 고위 관계자는 말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미국이 전하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말한 경고란 반도체 협상과는 별개로 한국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일종의 비공식 보복이었다.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완전히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은 한국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내쫓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백악관 내부에서도 충격이었다. ICE는 행정부 산하기관이며 작전 승인 없이는 이 규모의 체포 작전을 벌일 수 없다. 결국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의 책임을 넘기며 수습에 나섰다는 방증이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미국 언론들은 사건을 기술 인종 차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CNN은 미국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동맹을 불러들인다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전기차도 없다는 경고성 기사를 일면에 실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외교 라인 전면 재조정에 착수했고 해당 기술자들의 송환 협상과는 별도로 미국 내 산업 정책의 신뢰성 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 회의에서 한국 기술자에 대한 처우가 바뀌지 않으면 전략 투자 전체가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기업들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북미 시장 EV 출시 일정을 일부 연기했고 SK온은 차기 배터리 생산 라인을 헝가리로 이동하는 방안을 전격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은 패닉에 빠졌다. 백악관은 급히 ICE 국장을 비공개 경고 조치했고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향해 항의문을 보냈다. 트럼프는 다시 언론 앞에 섰다. 나는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기술을 가졌고 미국의 미래 산업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는 심지어 ICE가 다소 과도하게 행동했다고 평가했지만 그 말은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이미 한국 내 여론은 격앙되어 있었고 미국의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SK그룹 전략실 내부에서 반전 시나리오 B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나리오는 원래 미국 내 정치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백업 플랜으로 준비되어 있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1. 미국 내 숙련 인력의 철수 및 한국 내 재배치. 생산기술 매뉴얼의 외부 이전 금지 3.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본사 이전 및 국제 공동개발 전환 4. 미국에 대한 신규 기술 이전 보류. 이 전략은 곧바로 현실화되었다. 이미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으로 복귀한 기술자들이 경기도 이천의 신공정 TF에 투입되었고 배터리 셀 신규 코어 기술은 독일, 싱가포르와 공동개발로 선회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산업적 역습이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강공으로 나섰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방문 중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재검토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이후 한미 전략 대화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미 국무부는 조용히 ICE의 조치에 대해 부적절했으며 재발 방지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지만 한국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바로 재발 방지 협정이었다. 기술 인력 보호, 산업 협력 안정성, 법적 지위 보장 등 3대 원칙이 포함된 조항이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심사에서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요구는 미국 측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이러니하게도 ICE의 무리한 단속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산업 협상에서 기술 인력 보호라는 새로운 카드와 명분을 얻게 만든 셈이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국은 위기를 협상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했고 CNBC는 이제 기술 협상에서 인력은 무기라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재조정 혹은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미국 상무부는 급히 각 기업에 유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관계는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과 기술, 인력과 주권이 얽힌 복합전선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합전선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기술자 300명의 체포를 반격의 서막으로 바꿔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클럽.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인터뷰를 위해 폭스뉴스 진행자와 마주 앉았다.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공격적인 발언 대신 조용한 문장이 나왔다. 나는 그동안 한국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현장의 스태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트럼프에게서 이 같은 표현이 나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을 두고 한국은 무임승차 국가라고 비난했고 미군 철수는 옵션으로 검토 중이라며 연일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꺼내들고 있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전략회의 자리에서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한국을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이 아니라 같은 쪽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본다. 그들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다. 이 발언은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움직였고 동맹 전환 메모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이 작성되었다.
그 문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 아키텍처를 유지하는 구조물이며 기술적, 군사적, 산업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상호 이존 체계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SK 하이닉스였다. 반도체 협상의 충격파, 조지아 기술자 체포 사건,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전략 중요성까지 모든 사안이 트럼프에게 전략 현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벽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그가 과거에 설계한 거래형 동맹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기술과 안보는 떼어낼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이 놓여 있었다.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참모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은 처음으로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그는 무역수지 숫자만 봤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리드타임과 AI 제어 칩의 수율을 말하고 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대변인은 한미 관계는 안보 이상의 관계로 진화 중이며 전략기술 협력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고 국방부 역시 공식 성명에서 한국 기업은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 미국 방위 시스템의 연장선이라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도 달라졌다.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는 더 이상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묻지 않았다. 대신 어떻게 함께 지킬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치적으로도 큰 전환이었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여전히 동맹국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그들에게도 차분히 선을 그었다. 그들의 기술 없이는 우리의 억제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이다. 그는 이 발언을 닷새 연속 반복하며 여론을 유도했고 미디어는 트럼프의 전략 진화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를 다뤘다. 실제로 그의 언행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하원 예산위원회에 동맹 전략 기술 인프라 지원 예산 편성을 지시했고 국방부에는 한미 공동 대응 패키지 마련을 요청했다. 이 패키지에는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무기 공동 개발, 인력 교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행정 명령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변화를 상징했다.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싸우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이 미국 내 정책 프레임을 바꿨고 전략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상징적 언어가 아니게 되었다. 미 국방부 고위 참모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처음으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전략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국이 없으면 태평양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결국 트럼프는 동맹을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는 한미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술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내부적으로 증폭시키고 그 명분을 바탕으로 다른 동맹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 파트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도 지킨다. 이제 당신들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다시 말해, 그는 한국을 앞세워 새로운 동맹 모델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려 하고 있었다. 과거에 트럼프가 동맹국을 압박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동맹국을 레퍼런스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사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인정했다. 나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다. 그리고 그 진심은 한마디의 명령으로 압축되었다. 한국과의 관계는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그들을 놓치지 마라. KF-21 시제기가 창공을 가르며 전투 회피 기동을 선보이는 순간 경남 사천 시험비행센터 관제탑 내부에는 숨소리조차 사라진다. 조종사의 음성은 전방위 링크로 실시간 중계되고 지상 통제사는 GPS 경로 위에 AI 데이터를 덧붙여 상황을 분석한다. 이 기체는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방산 수입국에서 전력 수출국으로 전환했음을 선언하는 증거다. KF-21의 국내 부품 비율은 65.6%에 이르며 핵심 미션 컴퓨터는 전량 한국형 AI 제어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탄소복합재 프레임, 적외선 회피 외피, 스텔스 흡음 도료까지 국내 개발이다.
이 전투기는 한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했던 GE F-414 엔진 통합에 성공했고 실제로 다국적 방산 전시회에서는 F-16을 대체할 가장 합리적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단가는 F-35의 절반, 유지비는 3분의 1, 전장 운용성은 90% 수준.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동개발 국가로서 구매 예약을 완료했고 UAE와 폴란드, 체코, 말레이시아가 구매 조건을 타진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구축한 EK 디펜스 삼각편대는 KF-21뿐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을 수출 중이다. K9 자주포는 8개국에 수출되었고 특히 핀란드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위협 이후 신속히 도입을 확정했다. 영하 30도의 눈밭에서도 작동 가능한 자동 포탑 시스템, 다국어 전술 내비게이션, NATO 연동통신이 탑재된 K9은 북유럽형 전력으로 불린다. K 흑표 전차는 폴란드에 1000대가 넘게 수출되어 현지 생산 라인까지 이전됐고 중동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도 구매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천궁 이 미사일은 아랍에미리트에서 5천억 원 규모로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탄도미사일 요격 성능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대체할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K방산 수출액은 2023년 기준 23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7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 수치다. 하지만 이 모든 수치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국방부 산하방산수출기획단은 방산을 외교 자산으로 재정의했고 한국은 무기 거래에서 단순 판매가 아니라 전술 협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K골 수출할 때는 현지 전술 훈련, 운용 인력 교육, 부품 조달 계약, 실전 시뮬레이션까지 포함된다. 이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맞춤형 방산 외교다. 그 결과 K-디펜스는 단순히 무기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심고 전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백악관 보고서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한국은 방위산업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고 그 기술은 미국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의 구매자가 아니다.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동맹을 설득하는 국가다라고 표현했고 CNN은 K-디펜스는 총구 없는 외교관이라 불렀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이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 프로젝트에는 한미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이 체결됐고 그 중심에는 한국산 반도체와 탐색 기술이 배치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 내 세계 방산 기업의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전략기술 사용권을 상호 보장받는 조항을 삽입했다. 즉 기술을 주고 지위를 얻은 것이다. 과거 미국이 우위를 지닌 안보 제공자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상 우위 제공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제는 파트너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예산 증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600억 달러를 넘는 방위 예산, R&D 비중 세계 3위, 27개 무기체계 개발 동시 진행, 첨단 소재 국산화율 82%. 이 모든 수치 뒤에는 의지와 전략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는 한국에게 무기를 팔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 발언은 곧 미국 군수산업계의 신호탄이 되었다.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머는 연이어 한국 파트너사와의 공동개발 논의를 확대했고 한국이 없으면 공급망이 끊긴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이제 전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외교의 레버리지이고 전략의 지렛대이며 무엇보다도 미국을 움직이게 만든 조용한 무형의 힘이다. 그 힘의 이름은 단순히 K무기가 아니라 세계가 목격 중인 새로운 형태의 국가 영향력 바로 K-디펜스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거래의 달인이라 불려왔다. 뉴욕의 부동산을 움직이고 방송을 지배하며
선거판을 장악했던 그는 거래 없는 동맹은 없다는 철학을 정치로 끌고 들어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역 역조 시정,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까지 그는 동맹을 늘 숫자와 계약서로 바라봤다. 그러나 지금 그 프레임은 한국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감당하는 전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라. 하지만 한국의 응답은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기술, 정보, 조건,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도 요구한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자 방어선으로 계산할 때 한국은 자신을 전략 자산이자 협상 레버리지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이 교차점에서 트럼프식 동맹론과 한국식 전략 외교가 맞붙는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의 안보 역할 확대를 원한다. 대중국 억제의 전진기지, 북한 대응의 완충지대, 일본과 호주의 연결축. 그러나 한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대가를 철저히 계산한다. 예컨대 원자력 잠수함. 트럼프는 한국이 원잠을 보유하면 미국의 해양 전략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대신 그 대가로 더 많은 무역 양보, 방산 협력 기술 이전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한다. 그러나 한국은 원잠을 통해 자주 국방의 완성, 핵심 기술력의 확보, 그리고 전략적 협상의 새로운 카드라는 세 겹이 이익을 얻는다. 트럼프는 방패를 줄 테니 값을 치르라고 하지만 한국은 방패를 만들 테니 우리가 조건을 붙이겠다고 대응한다. 이 거래는 단순한 장사꾼의 흥정이 아니라 권력과 지렛대가 오가는 정밀한 게임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선택권을 가진 자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하이닉스의 공장 중단, 기술자 체포 파문, KF-21의 수출 협상, 그리고 평택기지의 전략적 위치까지 한국은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항목은 늘고 있다. 핵연료 제공, 반도체 보조금 협약, 군사정보 실시간 공유, 미중 갈등 속 편향된 선택.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요구를 협상의 항목으로 치환한다. 핵연료를 줄 수 있다. 단기술 이전과 교차 개발을 조건으로. 반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정치 간섭 금지 조항 포함. 안보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단 방위비 협상은 상호주의로 전환. 한국은 지금 미국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비용을 치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전략을 만드는 주체다라고 말하고 있다. 과거에 한국이 외교 현장에서 방어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질문을 던지고 조건을 제시하는 능동적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 구조는 트럼프의 거래 정치와 절묘하게 엇갈린다. 트럼프는 거래를 일방적 이득 확보로 간주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상호조건 조율로 변환시킨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 협상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점은 그들이 모든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한다는 것이다. 질문으로 응수하는 동맹, 요구에 조건을 붙이는 파트너, 흔들림 없이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국가.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형 전략 교섭 방식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지금 미국을 바꾸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 내부 전략팀은 조건형 동맹 관리 매뉴얼을 따로 작성 중이며 그 파일명에는 솔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대상국이 아니라 모델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동맹의 운영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나라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거래 정치가 한국 앞에서 전략 정치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 한국은 우리에게서 얻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구조물이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모든 흐름의 요약이다. 거래는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한국은 더 이상 협상장의 구경꾼이 아니다. 주도자다. 워싱턴 DC 국방부 펜타곤 3층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동맹 3.0 패권 이후에 파트너십라는 문구가 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동맹 재정의 프로젝트 코드명이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
과거 미국은 동맹을 수직적 구조로 이해했다. 보호자와 피보호국, 제공자와 수혜자, 중심과 주변. 한국은 그 체계 안에서 무기 구매국, 기지 제공국, 전략 후방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 모든 역할을 넘어선다. 기술 주권 보유국, 전략 자율국, 무기 수출국, 전술 전개국. 한국이 가진 모든 지위는 과거의 동맹 구조를 무력화시킨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내부 문건에서 한국을 작전 영향력의 전략적 동급 파트너로 새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나 핵심 안보 파트너를 넘어선 개념으로 전략 실행에 대등한 주체를 뜻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없으면 전개 불가한 작전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구조 역시 재편된다. 평택을 중심으로 한 통합작전지휘부 모델이 한국군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른바 연합분산형 동맹 모델이 테스트 중이다. 이는 미국이 모든 걸 지휘하던 구조에서 역할과 권한을 한국이 함께 가져가는 첫 사례다. 동맹은 더 이상 지켜주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옆에 선다. 이 한 문장은 미국 내 동맹 인식 자체를 전환시켰고 그 영향은 곧 정책에 반영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통제 완화를 검토 중이며 군사 위성 정보 일부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이 권한은 NATO 핵심국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한국 기업에 적용되던 방산 수출 규제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한미 간 공동개발 무기체계는 계약서상 지식재산권도 공동으로 명기되기 시작했다. 동맹은 더 이상 일방의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교차점을 공유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지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전략과 전략이 맞닿는 수평적 접점이다. 미국은 지금 이 수평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과거에는 명백히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조건부 용인을 검토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이 그 잠수함을 보유해야만 미 해군의 작전 공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맹은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는 전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일방적 증액이 아닌 기여도 기반 정산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산 무기 구매 시에도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요구 조건으로 걸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돈으로 사는 구조가 아니라 전략 교환으로 바꾸고 있다. 이 구조는 전례가 없는 모델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중심 동맹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호주는 기술 의존 기반의 전략 우산 안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을 매개로 군사적 주도권까지 확보하려는 복합주권 동맹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 중이다. 그 실험은 성공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국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다시 쓰고 있는 나라다라고 분석했다. CNN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협상 당사자다라고 평했다. 지금 한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종속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있다.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사실이고 선택이 아니라 결과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만든 길을 걷는 나라가 아니다. 함께 길을 설계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진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동등하다. 베이징 인민대회당 비공개 전략회의실, 중앙군사위원회 대외전략실 소속 장성들이 하나의 지도 앞에 모여 있다. 동북아시아 작전지도, 그 한가운데에는 붉은 원으로 표시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 원에는 핵심 추적 대상이라는 등급 코드가 부여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내적으로 한국을 전략 동향 감시국으로 재분류했고 그 사유는 단 하나, 한국이 스스로 핵심 자율 전략국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그림자로 간주했다. 방어적으로 움직이고 자율성을 포기하며 민감한 외교 사안에는 침묵하는 국가.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
원자력 잠수함 개발, KF-21의 전력화,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 첨단 정찰 위성 체계 구축, 그리고 한미 전략정보동맹 강화까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이미 억제 대상에서 잠재 위협으로 변했다. 특히 가장 민감한 건 바로 잠수함이다.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계획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중국이 구축한 남중국해 방어 삼각망, 즉 하이난 섬, 스프레틀리 군도, 파라셀 제도를 연결하는 해상 억제선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 체계지만 여기에 한국이 원잠을 투입할 경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군 전략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국 잠수함은 이동이 크고 예측이 어렵지만 한국의 원잠은 외교적 제약이 적고 전술적 융통성이 크다. 이는 더 위험하다. 실제로 한국의 원잠은 작전 반경 1만 8,000km, 작전 지속일 90일 이상, 스텔스 피탐률 0.4 이하로 평가되며 이는 중국의 한급 원잠과 정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은 최근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 메시지는 단호했다. 한국은 해양 전략의 균형을 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단지 무기 보유가 아니라 질서의 재편으로 읽힌다. 베이징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에서는 침묵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조용한 압박 정책이라는 항목이 생겼다. 한국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문화 교류 축소, 기술 수입 제재, 반도체 원자재 통제, 환율 연동 압박. 이 모든 수단이 이미 목록화되어 있다. 동시에 관영 매체들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고 SNS에서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중립이 아니다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한국이 미중 대결 구도에서 무조건적 미국 편향을 보일 경우 한중 경제관계를 전면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지점이다. 전체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소재 부품 광물 자원에서는 중국 의존율이 60%를 넘는다. 특히 배터리 핵심 원소인 리튬, 히토류, 흑연은 공급망 재편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캐나다, 호주와 공동으로 탈중국형 광물 동맹을 추진하고 있고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생산 물류 삼각 연동 체계를 완성해가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중 간 긴장 국면에서 명확하되 신중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미국과 안보를 공유하고 중국과 경제를 조율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길을 간다. 이 발언은 최근 미국을 향해서도 중국을 향해서도 자율외교 원칙을 내세우는 핵심 문장으로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해 백악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우리 편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머리로 움직인다.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동맹보다 불편한 상대다. 말은 미국의 파트너, 행동은 독자 전략, 기술은 세계 5위, 무기는 수출 주도, 정치적 입장은 자율조정. 중국은 지금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균형추를 바꾸는 플레이어로 보고 있다. 그 시선은 감시의 시선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반영이다. 대한민국이 넘은 선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였다. 스스로 중심에 설 의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용기, 그리고 강대국 사이에서 목소리를 유지할 능력. 그 선을 넘어선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관리당하는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중국도 미국도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 서울 외교부 청사 18층 전략기획국 회의실, 벽면에 걸린 전자지도에는 두 개의 화살표가 교차하고 있다. 하나는 워싱턴에서 평택으로, 다른 하나는 베이징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데이터 라인. 외교관들은 이 라인을 전략응답선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교차점에 서 있다. 미국은 기술, 안보, 정보의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고 중국은 경제, 시장, 자원의 이름으로 무게를 싣는다. 과거 같으면 한쪽을 택해야 했겠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이중 구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구조를 만들고 있다. 미국과는 인도 태평양 전략 동맹을 통해 실시간 작전 데이터를 공유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정치 비개입 원칙을 명확히 한다. 한미동맹은 사상 최강의 군사연합으로 진화하고 있고 한중 관계는 조율 가능한 경제 파트너십으로 조정되고 있다. 서울은 워싱턴의 확성기를 반복하지 않고 베이징의 침묵을 그대로 따르지도 않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 전략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 우리는 미국과 안보를, 중국과 시장을 공유하되 결정은 한국이 내린다. 이 한 문장은 지금 한국 외교의 핵심 설계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백악관 내부에서 이렇게 평가한다. 나는 한국이 항상 우리 편일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노선을 만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게 마음에 든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 인정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전략 파트너로서 독립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래의 위험이 아니라 안정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의 군사 자동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용히 전달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 언론 공개 없이 수용했다. 한국은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피하지 않는다.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를 시사하는 중국의 비공식 압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식 브리핑에서 전달했고 이는 중국 관영 매체의 비난을 불렀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다. 경제와 안보의 충돌 지점에서 대부분의 중견국은 압력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국은 압력을 협상으로 바꾸고 협상을 주도권으로 뒤집는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한국은 이중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중심축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중심축은 위태롭지 않다. KF-21 전투기가 동남아 수출기를 뚫고 천궁 2미사일이 중동에 배치되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한미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매일 시험되는 이 순간에도 한국은 베이징과의 외교 채널을 조율하고 상하이 총영사관은 중국 정부와 공급망 예외 항목을 협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외교부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설계를 했다. 그 설계는 강대국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외교 부속품도 중국의 무역 종속국도 아니다. 서울은 이제 주변국의 변수가 아니라 중심국의 방정식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외쳐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문장은 미국 내 고립주의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았고 동맹국들에게는 경고였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장은 대한민국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이 말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장을 조용히 뒤집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용한다. 이 이용은 일방적 착취가 아니라 정교한 구조 설계다. 미국의 기술, 군사, 정치, 글로벌 시장의 레버리지를 한국은 자국의 전략 목표에 맞춰 배치한다. 반도체 보조금 협정, 인도 태평양 군사망 연계, 핵잠수함 공동기술 테이블, 방위비 협상 구조, 백악관 내부 의사결정 시점까지. 모든 순간마다 한국은 트럼프의 언어를 전략으로 변환시킨다. 트럼프가 요구하면 한국은 검토한다. 그리고 조건을 붙인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동맹국들에게 더 이상 공짜를 주지 않는다. 한국은 응답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되 가치도 요구하겠다. 이 거래의 방향은 트럼프가 의도했던 통제의 동맹이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낸 교환의 동맹이다. 한국은 단순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주도적 해석과 재설계를 통해 스스로의 전략을 완성시켜 나간다. 백악관은 점점 더 한국의 기술 보고서를 의존하고 있고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 시나리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 산업계는 한국 기업 없이는 국방 공급망이 유지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그 모든 흐름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미국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 미국이 전략적 자산을 관리하는 틀에서 한국은 그 자산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 한국은 이용당하는 동맹국이기를 멈췄고 이제는 전략을 설계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 SK하이닉스의 한 고위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만든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판을 만듭니다. 이 선언은 단지 기업의 언어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언어다. 트럼프가 말한 이용은 약자의 수단이었지만 지금 한국의 이용은 강자의 기획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관리하려 할 때 한국은 미국을 전략 파트너로 조율한다. 그 차이는 거대한 전환이고 국제 질서 안에서의 위상이동이다. 이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설명한다. 미중 패권 전쟁,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술 안보 분쟁, 군사 균형 재편. 이 모든 거대한 판 위에서 한국은 단지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흐름은 더 이상 워싱턴의 발표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제는 서울의 조건으로 시작된다. 트럼프는 여전히 말한다. 그들은 우리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 문장은 미국 안에서 이렇게 고쳐지고 있다.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전략을 이해한 나라다.